안녕하세요. 개성통신입니다. 오늘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북한의 군부 엘리트였던 특수부대 장교의 딸 정윤아의 극적인 삶입니다. 백두혈통 아래 52계층으로 나뉜 북한 사회에서 유복한 계층으로 정치적 생명을 누리던 그녀는 아버지의 부상과 함께 고향을 떠나며 체제의 모순을 깨닫습니다. 중국, 미얀마, 라오스를 가로지른 목숨 건 탈출은 한국의 선교사들에게 구조되며 반전됩니다. 특히 그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돈밖에 모르는 사회라던 남한에서 만난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노동을 통해 얻은 정당한 대가와 따뜻한 마음의 원장님 현씨는 그녀의 세뇌를 완전히 부수었습니다. 탈북 후 남한에서 아버지와 극적으로 재회한 가족사는 체제보다 인간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김정은 정권이 혁명을 위해 주민의 경제적 각성을 막는 거대한 감옥이 됐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정윤아,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특수부대 장교의 딸로 자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아침 식탁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 그리고 신선한 채소들. 어머니께서 학교 가기 전에 건네주시던 빵 한 조각.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북한은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52계층으로 철저히 나뉘어진 사회입니다. 저희 가족은 그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었고, 저는 그 사실에 어린 마음에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당에 충성하는 가문의 딸로서, 혁명의 후예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대우라고 배웠으니까요. 학교에서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장문을 쓰면 늘 상을 받았고 조직 생활에서도 누구보다 모범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면 제 어깨는 으쓱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시다. 특수부대 장교라며? 친구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국을 지키는 인민군의 핵심이었고, 그런 아버지를 둔 저 역시 체제가 인정하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 생명이 보장된 집안의 아이였죠. 그런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훈련 중 아버지께서 크게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치료받고 곧 돌아오실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척추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아무리 엘리트 계층이라 해도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 장비도 약품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군복을 벗으셔야 했고 우리 가족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도시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윤아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 어머니께서 하신 그 말씀의 무게를 저는 그때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관사를 떠나 일반 주민들이 사는 낡은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도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진동했고 계단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삐걱거렸습니다.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복도 전등은 대부분 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가슴을 짓누른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절망이 그대로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표정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랐어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한숨 속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가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반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들도 그 안에는 강냉이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영양실조로 인한 부종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대부분의 가정이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너희 집은 그래도 먹을 게 있지? 한 친구가 부러운 듯 그러면서도 슬픈 눈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조국의 인민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부상으로 우리 가족의 생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특별 배급은 없었습니다. 군 관사에서 받던 각종 혜택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 나가 작은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생필품을 조금씩 사다가 파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장마당. 그곳에서 저는 북한 사회의 진짜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음식을 훔치다가 보안원에게 끌려가는 모습, 돈이 없어 약을 구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노인들, 중국에서 들여온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다가 적발되어 끌려가는 사람들. 저는 그때까지 배워온 지상낙원, 인민의 천국이라는 말들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수령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건가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빠르게 손가락을 입에 대시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 조심해라. 북한에서는 생각조차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심조차 범죄가 된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배워온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면 어떡하죠? 위대한 수령님, 자애로운 장군님이 실은 우리를 굶기고 있는 거라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거리, 전기가 끊긴 지 오래된 건물들,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굶주리며 절망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생각이 제 안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생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제 의지라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치신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고 저는 학교를 마치면 곧장 장마당으로 가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당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유나야, 너 중국말 배워볼 생각 없니? 그분은 중국과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아주머니 댁에 드나들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느 날 우연히 그분의 아들이 몰래 보관하고 있던 USB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것을 컴퓨터에 꽂았을 때 제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런 것을 보다가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당장 끄고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세상은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깨끗한 거리, 밝게 빛나는 건물들, 풍요로운 음식들. 그런데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남조선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운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거리에서 구걸하고 미군들에게 짓밟히며 사는 지옥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세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음식은 넘쳐났고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평생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어머니께서 장마당에 나가시고 집에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니? 제가 남조선 드라마를 봤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혼날 각오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께서 저를 신고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족이라도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은,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아버지도 알고 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니?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죽는 게 우리의 운명이다.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말거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셨던 아버지도 이 체제의 거짓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곳에 갇혀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싫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저는 싫어요, 아버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거짓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사는 건 싫어요.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꽉 붙잡으셨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떨림도 느껴졌습니다. 유나야, 탈북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
잡히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끝이야. 3대가 멸족당한다. 알아요. 그래도 전 가고 싶어요. 진짜 세상을 보고 싶어요. 거짓이 아닌 진짜 자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탈북 브로커들의 위험성에 대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여성들에 대해, 실패했을 때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 중국에서 잡혀 북송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들, 고문당하고 처형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라도 갈게요. 그리고 나중에 꼭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올게요. 약속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음을 보인 적 없는 아버지께서 제 앞에서 우셨습니다. 인민군 특수부대 장교로 조국을 지키셨던 아버지께서 딸의 탈북을 막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에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유나야. 아버지가 너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께서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김 씨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가거라. 아버지가 미리 연락해뒀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원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딸이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기를, 자유로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기를. 탈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 후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장마당에서 일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난다는 죄책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잡혀서 고문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 가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계획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유나야. 네, 엄마. 엄마는 내가 자유로운 곳에서 웃으면서 사는 모습을 꿈에서라도 보고 싶구나. 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꼭 성공해서 다시 모실게요. 약속할게요. 아니다. 내가 무사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그냥 내 인생을 살아라. 자유롭게, 인간답게 살아라. 엄마, 가거라, 우리 딸. 그리고 행복해라. 그날 밤 저는 가족의 얼굴을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이마, 어머니의 쓸쓸한 미소, 우리 집의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문,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 수도, 크게 인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그저 마지막으로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두만강으로 향하는 길,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공포와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살아서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총에 맞지는 않을까? 중국에 가면 정말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아니 목숨 자체를 걸고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커 김 씨를 따라 강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3월의 두만강,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강물은 어둠 속에서도 그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가야 해. 순찰조가 방금 지나갔으니까 15분 정도 시간이 있어. 김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생각하지 마. 잡히면 너도 끝이고 나도 끝이야. 그냥 내 뒤만 따라와.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강물은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에 다리가 순식간에 감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는 다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강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엎드려, 물속으로. 김 씨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도 황급히 몸을 물속에 낮췄습니다. 코끝까지 차오르는 얼음장 같은 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북한 순찰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뭔가 움직이지 않았어? 어디? 저기 강 한가운데.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발각된 것일까요? 이제 총소리가 들릴까요? 그냥 물결 아니야? 이 추운 날 누가 강을 건너겠어? 미친놈들도 아니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야, 너 확인하고 싶으면 너 혼자 가봐. 난 추워 죽겠어.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가 제 팔을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일어나. 빨리. 여기서 이러다 얼어 죽을 거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온몸은 떨렸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성공했다는 안도감보다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먼저 왔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여기도 위험해. 조선족들이 신고하면 바로 끝이야. 빨리 일어나. 김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한참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작은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어. 다음 경로를 준비할 테니까.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렇게 저의 중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자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조선족 집의 지하 창고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저는 하루 종일 숨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공안에게 걸리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이야. 그럼 정치범 수용소 직행이고, 집주인 아주머니의 경고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빴습니다. 북한에서는 적어도 햇빛은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김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음 구간 비용이 더 필요해. 2,000달러. 네. 처음에는 1,000달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상황이 바뀌었어. 단속이 심해져서 위험 부담이 커졌거든. 돈 없으면 여기 계속 있든지 아니면. 김 씨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중국 남자한테 시집가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 신분도 해결되고 돈 문제도 해결되지.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늙은 중국 남자들에게 팔려가서 평생 노예처럼 산다는 이야기를요. 싫어요. 절대 싫어요. 제가 소리치자 김 씨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알아서 해. 난 더 이상 못 도와줘. 김 씨가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좁은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북한을 떠날 때도 두만강을 건널 때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 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떠나왔는데 결국 또 다른 지옥에 갇히는 건가요? 중국 남자에게 팔려가서 평생 노예로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 저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신을 믿는 것 자체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급하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나야, 한국 선교사님들이 왔어. 너 같은 탈북자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야.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를 따라 나간 거실에는 두 분의 한국 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중년의 부부셨는데 그분들의 얼굴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유나 씨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함께 할게요. 그분들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유나 씨.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김 선교사님께서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제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얀마와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이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각오하세요, 유나 씨.
앞으로의 길이 더 험할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요. 끝은 있어요. 반드시 끝은 있어요. 이 선교사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진짜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미얀마, 라오스를 거치는 기나긴 여정. 그 과정에서 저는 수없이 죽을 뻔했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유. 그 한 글자가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태국까지의 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고 매일이 시험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중국 남부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두려움과 기대가 한없이 뒤섞였습니다. 유나 씨, 긴장을 좀 푸세요.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요. 김 선교사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검문이 나오면 당신은 우리 조카예요. 가족여행 중이고요.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자는 척 하세요. 알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가 멈춰 설 때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보일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6명.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 셋, 40대로 보이는 남자 한 분, 그리고 60대 노부부. 모두 저처럼 지쳐 보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갈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40대 남자분이 도망쳤습니다. 겁을 먹고 중국에 그냥 남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합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가겠다고. 미얀마로 들어가는 길은 정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미립국자들을 위한 은밀한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현지 가이드를 따라 밤새 걸었습니다. 진흙탕 길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신발이 진흙에 빠졌습니다. 벌레들이 온몸을 기어다녔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걷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온몸이 젖은 채로 계속 걸었습니다. 옷이 무거워져서 걷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쉬었다 갑시다. 한 탈북자 언니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새벽 전에 국경을 넘어야 해요. 해 뜨면 순찰이 시작됩니다. 가이드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선교사님께서 그 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조금만 더. 우리가 함께 가요.
저도 언니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제 다리도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모두가 위험해지니까요.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얀마 경찰도 탈북자들을 잡으면 중국으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우리는 작은 여관방 하나에 7명이 숨어 지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고 음식도 형편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밥과 국물 같은 것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유나야, 밥 먹어. 김 선교사님께서 빵 한 조각을 건네셨습니다. 선교사님 몫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보다 할머니가 더 필요하세요. 할머니 드리세요. 할머니는 이미 드셨어. 너도 힘을 내야 앞으로 갈 수 있어. 먹어. 선교사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빵을 받았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험한 여정 속에서도 저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라오스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가야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7명이 들어가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숨소리도 최대한 줄이세요. 지금부터 검문소를 통과할 거예요. 가이드의 말에 저는 숨을 최대한 천천히 쉬었습니다.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실었어? 건축 자재요. 시멘트하고 철근. 운전사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짐칸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할머니가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됐어, 가.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언니는 이미 기절해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 국경까지는 또 다른 고난이 있었습니다. 메콩강을 작은 배로 건너야 했는데 배가 너무 낡아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퍼내. 빨리. 이대로면 가라앉아. 우리는 필사적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손으로, 신발로 무엇이든 사용해서 물을 퍼냈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하면 끝이었습니다. 우리 중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선교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태국 땅이 보였습니다. 배가 강변에 닿았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에서 우리는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불법 입국자로 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한국 대사관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시간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갇혀 있었고 화장실은 구석에 있는 구멍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2번, 밥과 국물뿐이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만큼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한국 대사관 직원분이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수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가족관계, 탈출 과정, 탈출 동기,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10번도 넘게 받았습니다.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저 진짜 북한에서 왔어요. 제가 지쳐서 물었을 때 조사관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치시겠어요.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북한 스파이를 걸러내야 하니까요. 진짜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정윤아 씨, 대한민국 입국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6개월, 두만강을 건넌 지 184일 만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 걸까? 정말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딛는 걸까? 이게 꿈은 아닐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그 길. 제 2발로 걷고 있다는 게, 제가 정말 대한민국 땅을 밟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일부 직원분의 말씀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환하게 빛나는 건물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가로등이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그 세상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드디어 여기 왔어. 정말로.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고, 안도였고, 감격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의 삶, 억압이 아닌 자유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여러분, 제가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받은 첫인상은 이게 정말 현실인가? 였습니다. 하나원. 정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입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3개월간 교육을 받는 곳이죠. 도착한 첫날, 저는 제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1인실이었습니다.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았던 저에게 온전히 제 공간이 생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안내해 주신 선생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유나 씨 방이에요. 3개월 동안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화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변기에서 물을 내릴 때마다,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따뜻한 물이 나올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이런 게 당연한 세상이 있다니.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수업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주의.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개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해도 정부를 비판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그럼 잡혀가지 않나요? 아니요. 그게 표현의 자유예요. 물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안 되지만 정당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수령님에 대한 불경제만으로도 3대가 멸족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통령을 비판해도 괜찮다니. 경제 교육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은행 계좌를 만들고 ATM 사용법을 배우고 신용카드에 대해 배울 겁니다. 은행? 신용카드? 북한에서 돈은 그냥 현금이었습니다. 은행이 있긴 했지만 일반 주민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배급이 중단되면서 돈의 가치도 거의 없어졌고요. ATM에서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액을 입력하면 돈이 나옵니다. 실습 시간에 처음 ATM을 사용했을 때 저는 두근거렸습니다. 카드 하나로 돈을 찾을 수 있다니 마법 같았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컴퓨터는 특권층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잠깐 USB로 한국 드라마를 본 게 전부였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고 클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우스 사용법도 몰랐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글 타자 연습을 하며 인터넷 검색을 배우며 이메일을 만들며 저는 새로운 세상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수업은 문화교육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개인주의가 발달했습니다. 북한처럼 집단을 강조하지 않아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기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타인을 배려하되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균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이, 나보다 수령님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취업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직장 예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면접에서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겸손도 좋지만 너무 소극적이면 안 돼요. 모의 면접을 할 때 저는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제 장점은 열심히 하는 거요. 유나 씨, 더 자신감 있게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목숨 걸고 이곳까지 온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 용기를 보여주세요. 선생님의 격려에 힘을 얻어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심리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유나 씨, 요즘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시고? 상담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물으셨습니다. 가끔 악몽을 꿔요. 북한 보안원에게 잡히는 꿈, 두만강에서 익사하는 꿈. 그럴 수 있어요. 트라우마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힘들 때는 언제든 상담실로 오세요. 북한에서는 정신과 치료나 심리 상담 같은 건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하나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착금도 받았습니다. 초기 정착금과 주거 지원금을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모아도 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날, 저는 제2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받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집이라고?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정착금은 생각보다 금방 바닥났습니다. 나만의 생활비는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고 여기저기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영어를 못하시면 좀. 면접을 볼 때마다 제 억양 때문에 이상한 눈빛을 받았습니다. 탈북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노골적으로 북한 사람은 좀 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게 맞는 건가? 여기는 정말 돈만 있으면 되는 곳인가?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 그때 집 근처 미용실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경력 무관, 열정 있는 분 환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 일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요. 원장님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미용 경험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억양이 좀 특이한데. 순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또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원장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또 거절당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는데 예상과 달리 원장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내일부터 나와요. 일 가르쳐 줄게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정말 열심히 해야 해요.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의 첫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와 심부름만 했습니다. 바닥 쓸고 수건 정리하고 샴푸 가져다 주고 커피 타다 드리고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유나 씨, 샴푸 좀 가져다 줄래요? 유나 씨, 바닥 물기 좀 닦아줘요. 유나 씨, 손님 커피 좀 타다 드려요. 저는 뛰어다니며 일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지만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유나 씨? 저거요? 원장님께서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번 거잖아요. 제 노동으로 정당하게. 북한에서는 일을 해도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것,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남한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유나 씨, 정말 기특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봐요. 다음 달부터 미용 기술도 가르쳐 줄게요. 원장님의 칭찬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몇 달 후,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려 고열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원장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아프다며? 혼자 있으면 안 되지. 들어가도 돼요? 원장님께서는 제 좁은 원룸에 들어오셔서 봉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한우였습니다. 비싼 한우고기. 이거 너무 비싼 건데. 아픈 사람은 고기 먹어야 해요. 제가 끓여줄게요. 원장님께서는 제 좁은 부엌에서 뚝딱뚝딱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요, 유나 씨? 아픈데 우는 건 더 안 좋아요. 원장님, 저는 북한에서 배웠어요. 남한은 돈밖에 모르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차갑고 이기적이라고. 서로 믿지 못하고 돈으로만 관계를 맺는다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그냥 직원인데. 원장님께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유나 씨. 여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에요. 물론 나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유나 씨,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그날 먹은 소고기 미역국의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따뜻함, 진짜 배려, 진짜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동무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당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었죠. 조직 생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난 따뜻함은 진짜였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의무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북한에서 심어진 세뇌, 남한에 대한 편견, 자본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1년 후 저는 미용 기술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커트를 할 수 있었고 펌과 염색도 배웠습니다. 손님들도 저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유나 씨가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손도 부드럽고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정성스럽게 해주시잖아요. 손님들의 칭찬에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꼭 모셔오겠다는 목표.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탈북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유나야, 아버지는 이제 늙었다. 그 험한 길을 갈 자신이 없구나. 너나 잘 살아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설득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결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탈북 과정은 저보다 더 험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더 힘들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내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아버지를 만난 날 저는 울면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 오셨어요. 정말로. 유나야, 내 덕분이다. 내가 먼저 길을 열어줘서 아버지도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 아버지도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공항 한가운데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제 원룸에 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감탄하셨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진짜 천국이야. 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고, 불이 이렇게 환하고, 따뜻한 물이 나오고, 아버지께서는 수도꼭지를 틀어보시고, 전등 스위치를 켜보시고, 화장실 변기를 보시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유나야, 내가 옳았다. 내가 정말 옳았어. 아버지가 틀렸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 올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미용사 자격증을 땄고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2명 뒀습니다. 그중 1명은 저처럼 탈북자입니다. 제가 원장님께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아직 북한에 계시지만 곧 모셔올 계획입니다.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고 준비 중입니다. 가끔 제 과거를 돌아봅니다. 북한의 특권층 딸로 태어나 체제의 모순을 깨닫고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했던 그 시간들을 북한 정권은 혁명을 위해 주체 사상을 위해 주민들의 경제적 각성을 막는 거대한 감옥입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까봐, 바깥 세상의 풍요를 알까봐, 자유의 맛을 알까봐 두려워하는 체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북한의 젊은이들도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중국에서 넘어온 USB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의 자유를 동경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대한민국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제가 느낀 이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 아플 때 누군가 챙겨주는 따뜻함, 꿈을 꿀 수 있는 자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이런 당연한 것들이 북한에서는 특권이었지만 여기서는 모두의 권리입니다. 오늘도 저는 미용실 문을 엽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원장님, 오늘도 예쁘게 해주세요. 단골 손님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맡겨주세요.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진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꿈을 꾸고, 이곳에서 사랑하고, 이곳에서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체제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념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필요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진짜니까요. 자유 그리고 인간다움. 그것이 제가 찾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